이 4차 산업혁명 시대다 보니까 기술의 어떤 트렌드나 흐름이 굉장히 급격히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이제 예고되고 그리고 미리 많은 논의가 있어 왔지만 어떤 그 방향을 알아가기가 참 힘든 그런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와 맞물려서 또 대외 여건도 지금 굉장히 대외 여건은 또 급격히 뭐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중무역 협상이라든지 일본 수출 규제라든지 이건 뭐 바로 피부에 와닿고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어떤 환경과 같은 날씨와 같은 그런 변화 속에서 역동 속에서 앞을 예측하기 힘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불확실성에다가 대외 환경의 어떤 불확실성들이 합쳐져서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불확실한 상황에서 위기가 왔을 때 뭐 해결하는 방법은 옛날부터 정해져서 우리한테 가르쳐 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서로 물어보고 소통하고 잘 모르니까 서로 잘 모르니까 답을 아는 것 같으면 이렇게 따라와 이렇게 가자 뭐 구호를 외치고 돌격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되지만 지금은 돌격 앞으로 했다가 잘못하면 다 죽는 경우도 있으니까 철저하게 소통과 점검과 이런 것들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러한 시점에서 부산자동차 부품산업 혁신 전략 심포지엄이 열린 것은 굉장히 시의적절하고 좋은 기회가 아닌가. 저희들이 소통하기에 좋은 기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소통의 어떤 시간들이 계속 이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패널 분들한테 제가 조금 몇 가지 질문들을 드리고 보통 이 패널 토의를 하면 이제 좌장이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데 그 정리 시간은 줄이고 그 시간에 객석에서의 좌석에서의 질문을 좀 더 받는 게 소통하는 데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패러다임이 뭐 바뀐 전기 자동차로 이렇게 패러다임 아니면 친환경 자동차 패러다임이 바뀌는데 이때 이제 부산 자동차업이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건 발제자의 발표도 있었지만 또 중소기업을 있었지만 또 전기 자동차의 어떤 그 조합 회장을 하고 계시는 우리 김필수 교수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필수입니다. 그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비스텝 정 팀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요. 뭐 이한구 의원님이 항상 뵙는 분이니까 뭐 전체적으로 그림 그릴 때 가장 중요한 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자리 자체가 이 부산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끼치는 영향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돌아가고 있는 것이 제가 전기차 협회장 맡고 있지만 전기차 몰고 있지는 않거든요.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좀 더. 물론 이제 올해 250만 대, 내년에 400만 대, 500만 대가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걱정이 되는 것은요. 지난 130년의 내연기관차 중심에서 이 전기차로 바뀌는 과정이 생각 이상으로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한 30년 정도 내연기관차 중간에 하이브리드 차 요새 많이 인기 있죠. 그래서 많이 올라가 과도기 역할을 좀 하면서 자연스럽게 연착륙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생각 이상으로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빨라지고 있다는 것은 준비가 좀 안 된 상태에서 경착륙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심지어는 10년 내에 자동차 부품업의 30%를 합종 연행이라든지 도태라든지 업종 전환을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상당히 좀 심각하죠. 또 지금 또 한 가지 부분들은 이 경제보복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오늘도 뭐 기자들 한 20명 정도 제가 인터뷰를 해줬었는데 모레 정도 좀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백색 국가 제휴가 거의 확실시 돼가고 있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동차 산업에 어떻게 끼치는 영향인가라는 부분입니다. 지난주 제가 토요일도 부산에 왔었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 창원도 들려서 부품 기업 몇 개를 들여다봤습니다. 자문해 주는 데가 많아서. 근데 중요한 부분들은 센서나
뭐 각종 부품 다 좋습니다. 영향 받을 수밖에 없고요. 네 몸이지 내 몸이지 모르는 것이 자동차 산업이거든요.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근데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부품이나 센서를 만들어내는 정밀 공작 기계가 상당수가 일본 공작 기계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만약 이런 부분이 길어지게 되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산 지역에 있는 부품업 같은 경우에도 아마 실태 조사가 안 돼 있을 겁니다. 뭐 오늘 사무관님도 나와 계시지만은 이 자동차 자체가 3만 개의 부품이고 4차, 5차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스프링 하나가 어디 걸 쓰는지에 대한 실태 조사가 지금 상당히 지금 어려운 부분이 지금 있거든요. 또 부품이 설사 대체가 된다 하더라도 이 검증이라든지 또는 예를 들어서 다른 부품의 안전이나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해야 되고 양산 모델 나오기까지는 반년 1년 정도 딜레이 되게 되면 차 자체가 이 손실이 엄청나게 커지는 게 바로 자동차 산업의 특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 다른 제품하고 틀립니다. 지금 에칭가스 등 세 가지 부분만 해도 지금 난리가 난 상태거든요. 근데 자동차 자체는 부품이 생산이 안 되고 차 시스템이 안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산업에 끼치는 영향이 얼마큼 큰지에 대해서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걱정이 좀 많다고 볼 수가 있어서 아마 이런 부분들도 부산시의 어떤 부품 기업 입장에서는 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한 가지 측면에서 부산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는 좀 다른 지역의 지자체를 다 많이 들어가실 겁니다. 아마 여기 나오신 분들 중에서 뭐 이양구 의원님 같은 경우 말할 필요가 없죠.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부산시만의 특화된 요소를 뭘 찾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도 분석 자료 나왔지만 그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다른 지역 모두 다 모빌리티 쪽 자동차 분야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뭐 어떤 지자체 치고 전기차, 자율차, 뭐 모빌리티 등등 해가지고 다 안 들어간 기업이 지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산만의 색깔을 어떤 걸 가질 것인지 분명히 도출하지 않는다면은 차별화가 실패가 된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분들은 전기차의 득세가 빨라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분명히 과도기 모델이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역할 분담을 한다는 거거든요. 당장 부품 기업을 엔진 변속기 빼내고 배터리 모터를 집어넣으면 13,000개의 부품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한꺼번에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연계성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부품 기업에서 이 내연기관차 중심에서 하이브리드 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이런 연계성이 있게끔 자연스럽게 연착륙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역할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아마 부품 기업들 보시게 되면은 R&D 연구소가 있는데도 거의 없고요. 아마 수익률, 영업이익률 자체는 손으로 못 댈 정도로 심각한 부분이 많습니다. 아까 이양구 의원님 발표하신 거 보시겠지만 현대기아가 3%, 4% 영업이익률 좋다고 그러는데 사실 밑에 부품 기업 2차, 3차는 언급하기 힘들 정도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R&D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이 비스텝뿐만 아니라 부산시 영내에 있는 공공연구기관에서 매개체 역할을 해줘야 돼요. 필요하면은 부산만의 펀드도 조성을 해서 부품 기업을 좀 특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정보를 좀 알려줘야 되거든요. 실태 조사가 전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연계성이 있게끔 만들어주는 연속성이 상당히 좀 지속성을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부산만의 색깔을 만들어라고 분명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마이크로 모빌리티 쪽도 좋습니다. 지금 뭐 르노 삼성차 트위즈 모델 국내로 이전해서 국내 생산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어느 정도 시장이 크고 있고요. 또 동남아 쪽은 요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 모빌리티라든지 특장차라든지 또 3만 달러 넘어가면서 특장차 쪽이라든지 전기차 튜닝해 주는 부분들도 자동화가 안 되기 때문에 손으로 사람 고용 창출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이 많이 들어갑니다. 기술도 굉장히 많이 요구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많이 필요하고요. 아직 이 생태계가 수면 위로 많이 안 올라온 분야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특장차 같은 경우에도 뭐 장애인차 비롯해서 모든 것이 지금 백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한두 개의 글로벌 강소기업이 부산 내에서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이 주변을 비롯해서 시너지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눈사람을 돌려주는 효과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좋고요. 또 자율차 같은 경우에도 뜬구름 잡는 얘기, 레벨 5 단계는 아직 멀어서 핑크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급속 고속으로 달리는 자율차보다도 이거를 통해서 나오는 기술을 통해서 20-30km 미만의 마이크로버스를 적용을 한다든지 또는 예를 들어서 고려용자영창의 능동식 안전장치 쪽이라든지 또는 이 중저속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응용이 가능하거든요. 또 풀파킹 시스템 같은 거라든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부분들도 자율차와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부분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부품 기업의 전속 계약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지금 가장 큰 문제되는 것이 뭐 현대면 현대에다가 90% 100% 납품하는 회사가 상당히 좀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변화를 시켜서
멀티화 시켜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복 생산하는 것도 역량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범용 부품 생산하는 것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부품사를 좀 분류를 해서 좀 더 역량이 떨어지는 것을 어떻게 연계성 있게, 일자리라는 것은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존의 일자리를 연계성해서 지속성으로 만들어주면서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야지만 일자리 창출이 되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에다 요구하는 것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 특화된 강소기업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제일 중요한 것들이 지금 수소차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품 많이 빼내고 있거든요. 지금 일자리 당장 창출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은 이 10년, 20년 후도 중요하지만은 5년 이내 연계성 있는 부분들이 있죠. 이 부분들을 얼마만큼 업그레이드 시켜가면서 새로운 신산업을 부과시켜주느냐에 대한 어떤 영착륙 모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산만의 특화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이제 비슷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어떻게 뽑아내서 이거를 부산시에다 접목을 시켜주느냐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조금 아까 제가 오기 전에 부산경찰청 관계자들하고 자문 때문에 시간을 냈었거든요. 지금 부산시도 3050, 즉 이면 도로는 30km, 일반 도로는 50km로 지금 바꿉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모빌리티 쪽에 대한 것들도 부산경찰청에서 진행을 하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부산하고 서울시에 대한 모빌리티 쪽을 상당히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이 관련 기관하고 연계해서 같이 진행하면은 좀 더 색깔 있는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의 차별에 대한 것들은 무슨 수를 써도 뽑아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다른 부품 기업의 연계성은 생명같이 여겨야 된다는 거, 그리고 뭐 일본의 경제보복 등등 앞으로 나오겠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품 기업들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김 교수님 하실 말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말이 빠르셨는데, 이게 지금 다 이게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 오늘 이게 나중에 녹화된 거 보시면서 다시 녹취록을 만드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정도로 많은 내용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부산만의 색깔을 가져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해주신 게 참으로 와닿습니다. 부산만의 색깔을 가져야 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기반 위에 색깔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일본 관계 계속 지금 이야기되는데, 저도 뭐 엔지니어 출신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두렵기까지 합니다. 진짜 요즘 그 집사람이 뭐래 걱정하냐 그러는데, 제가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겁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가 2차, 3차 밴더 등 이제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많으니까요. 우리 강재원 중소기업 연구원님께서 요게 좀 대응 방안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디테일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저보다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요. 저는 조금 중소기업이라는 약간 좀 상위 레벨, 좀 일반적인 보편화된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스텝에서 정성문 팀장님 발표하셨을 때 이제 향후 대책 방안, 뭐 실태 조사 같은 거는 뭐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상황이고요. 그 현실 대응 방안에 대해서 이제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가 이제 고도화, 그 다음에 다른 게 이제 다각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사업 전환, 이 측면이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럼 어떻게 이거를 부산 지역에서 잘 활용하느냐에 대해서 조금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고도화 측면에서는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특히 이제 중기부, 이제 산업부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정부 지금 큰 기조가 제조업 같은 경우 이제 제조업 르네상스, 그 다음에 제조업 르네상스를 하기 위한 하나의 그 실천 방안으로서 이제 스마트 공장을 많이 밀고 있습니다. 부산하면은 이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제 스마트 시티 아닙니까? 근데 스마트 시티와 이제 연동된 게 이제 스마트 공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될 사항이 세 가지 키워드 중에 이제 고도화, 다각화, 사업 전환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제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상 고도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스마트 공장이 이제 레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좀 되게 영세한 경우가 많고요. 지금 뭐 AI, 뭐 빅데이터, 클라우드 이렇게 좀 화려한 단어를 많이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실상을 보면은 이제 겨우 자동화 지금
좀 추진하는 그 수준에 지금 불과한 게 어느 정도는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부산 지역 그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만약 고도화, 그러니까 이제 이 고도화도 아까 이제 이항구 선임위원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계속 가는 부품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차체 같은 경우는 그냥 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타이어 같은 것도 그냥 가는 거고, 반면에 이제 아예 사라지는 부품이 있을 겁니다. 그럼 거기 보면 이제 트랜스미션 이런 건 당연히 사라질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고도화를 할 때 그 사라지는 부품에 대한 고도화는 사실상은 전략상 큰 전략상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기존에 이제 지속적으로 스마트카로 가던 뭐 친환경 카로 가던 수소차로 가던 전기차로 가던 핵심 부품 같은 경우는 고도화시켜서 경쟁력을 갖추는 게 맞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정부의 그 스마트 공장 이런 정책을 부산시 측면에서 지자체와 협동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다각화와 사업 전환이 있는데요. 이것도 다시 한번 스마트 공장과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마트 공장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불량률이 떨어지고 생산성이 늘어나고, 그럼으로써 이제 기업 이윤이 늘어나서 고용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되게 긍정적인 그 예측인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예측을 해야 될 것이 없어지는 부품, 예를 들자면은 내연기관과 관련된 부품이 생산성이 많이 늘어난다고 예를 들어 가정을 할 경우, 생산성이 늘어나면 당연히 원가도 떨어지고 생산량도 늘어나겠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은 그겁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B2C가 아니라 B2B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완성차 업체가 사주지 않으면 아무리 물량을 많이 뽑아낸다 하더라도 그 물량이 소화가 되질 않겠죠. 이런 측면에서 그 없어지는 부품에 대해서는 이게 스마트 공장이 과연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다각화와 사업 전환을 좀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와 관련돼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르노 삼성도 있고 현기차도 있는데 이제 판로 부분입니다. 이것은 저의 연구는 아니고요. 여기 부산에 있는 부경대 산업생태계 연구팀이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수년간에 걸쳐서 연구한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걸 보면은 아까 이제 김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제기업 전속성 문제에 대해서 이제 심도 깊은 연구를 이제 부경대 연구팀 산업생태계 연구팀에서 했는데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언론이 생각하기에 대기업의 전속성이 중소기업의 잉여 이익을 많이 흡수한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좀 보편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게 반드시 맞지 않다라는 그 연구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경기가 호황일 때 뭐 여기 부품 소재 자동차 이제 현장에 계신 그 산업계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 잉여를 어차피 원가 같은 거를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납품을 많이 내리고 뭐 이런 거에 이제 언론에서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게 너무 강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반대로 요즘과 같은 조금 어려운 불경기에 지금 많은 그 기업들이 현기차 혹은 르노 삼성 같은 대기업에 전속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판매량을 보증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기업하시는 분들이 제일 하소연을 하시는 게 정책 꾸미 같은 경우 호경기에는 돈을 막 갖다 쓰라고 하지만 불경기 때는 자금을 회사도 너무 힘들다. 비 오는데 우산 뺏는 격이다라는 이런 그 어려움을 토로하시는데, 이런 전속 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면에서는 대기업이 우산이 되어준다라는 그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어려울 때 어느 정도 매출을 확보해주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도 마이너스까지 안 떨어지게 해준다라는 이런 그 연구 결과를 보건데, 지금 이 부산 지역 자동차 중소기업 지원 현황도 어떻게 보면은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을 키우는 것도 우선적이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면 대기업 상생과 관련해서 좀 대기업과 같이 조금 가야 되는 방향으로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는 것인가. 예를 들자면 아무리 업체에서 중소기업에서 뭐 앞에 로드맵이 수소차니까 수소맵을 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그 수출 같은 경우도 만약 막혀 있다면 결국은 대기업 최종 완성차 업체가 구매를 해주지 않으면 결국은 좀 어려움이
닥친다는 점에서 이런 상생적인 측면도 한번은 지자체 측면에서 충분히 고려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주신 강지원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부산 테크노파크에서 미래수송기기 단장을 맡고 계신 김호진 단장님께서 그렇다면 우리 지역 자동차 부품들이 어떻게 좀 대응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걸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앞에서 뭐 좋은 말씀 갖다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아마 지금 필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뭐 나중에 녹취를 뜨시는 분들이 이제 그 들으셔야 할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기업 지원을 하는 일선에서 기업 지원을 하는 기관의 입장에서 제가 이 지역에 부산 지역의 기업들을 갖다가 방문하고 그분들의 이제 고민이라든지 또 앞으로의 어떻게 나가야 될 건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갖다 듣던 와중에 생각나는 몇 가지를 갖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필수 교수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기업을 다니면서 이제 느끼는 가장 큰 고민이 기업분들이 토로하는 이야기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앞으로 어떻게 판매를 갖다가 하고 앞으로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모르냐라고 이제 봤을 때 그분들이 모르진 않아요. 저희가 여기 앉아서 앞으로 미래차가 어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부품이 어떤 게 없어질 것이고 어떤 게 각광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필드에 있는 분들이 아마 여기 앉아 있는 분들만큼 최소한 자기 분야에 있어 가지고는 더 정확히 알 수 있을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거의 생존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럼 그분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제 이야기에 깔려 있는 걸 갖다 보게 되면 실제로 그분들이 그렇게 전환을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고도화를 하려고 하거나 또는 기존에 있는 그 사업을 갖다가 이제 다각화하거나 아예 전환을 하려고 하는 시점에 있어가지고 가장 걱정한 거는 자기가 그렇게 움직였을 때 과연 그것이 시장에 먹힐 수 있느냐에 대한 걱정인 거죠. 만약에 어떤 시장이 이미 갖춰져 있고 그 시장이 자기가 들어갔을 때 일정 부분 거기서 지금 투입하는 노력이나 또는 비용을 갖다가 어느 정도 이제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결코 그분들이 시도를 하지 않을 분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 역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지금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문제가 되고 있고 과연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시장을 갖다가 열어주고 있느냐를 갖다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기업의 수직 계열로 인해 갖고 분명히 이게 흔히 이야기하는 혹한기에는 우산을 펼쳐줘 가지고 따뜻하게 만들어 준다고 하지만 결국은 가두리 양식처럼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게 기업들 갖다 가두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정부나 저희 지자체 그리고 또 저희 같은 이제 기관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보고 시장을 갖다가 어떻게 할 건지 갖다 유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참 어렵다는 생각을 갖다 매번 하게 됩니다. 시장을 갖다가 만들어 준다라는 게 이게 사실은 굉장히 모호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말장난일 수가 있거든요. 기업분들한테 R&D 자금을 지원을 하고 마케팅을 지원을 하고 하면서 늘 느끼는 게 이렇게 했을 때 기업분들이 만드는 이런 제품들이나 어떤 마케팅 역량이 시장에 그대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런 걸 생각하게 되면 제가 기업 지원을 갖다 10년 넘게 하고 있지만 마음이 별로 안 좋거든요. 김필수 교수님이 아까 이야기하셨던 경착륙이 우려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마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연착륙을 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대한 R&D를 갖다가 하고 요즘은 이제 자동차 업체들이 가장 이제 고민하는 게 기존의 생산량을 갖다가 베이스로 이제 보통 자동차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10만 대, 20만 대, 30만 대 라인을 깔아놨는데 지금은 소품종 대량으로 나가지 않고 주문 제작이 마치 일상화되는 것처럼 다품종 소량으로 지금 점점 바뀌고 있거든요. 그 스마트 공장도 이제 그런 걸 갖다 대응을 하라고 하지만 그런 플렉시블하게 움직이는 공장에 대한 그 역량도 사실은 작고요. 그리고 그런 역량을 갖췄다 하더라도 과연 그게 제대로 먹힐지에 대한 걱정도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고도화라든지 다각화 산업 전환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대부분이 다 동의를 하실 것 같아요. 산업이 이제
점점 이제 자동차 산업이 발전을 하게 되면 10년 뒤, 20년 뒤에 죽을 부품이 뭔지도 다들 알고 계시고 또 발전할 부품이 뭔지도 다들 알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경착륙을 막고 연착륙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기존의 생산 공정에 치우쳐 있던 걸 플렉시블하게 주문자 제작으로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다 키우기 위한 부분을 갖다가 마련해 주기 위해서는 저희 같은 기관이나 또는 정부에서 그런 놓을 수 있는 시장을 갖다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이 자동차 부품 산업, 자동차 산업이 혁신을 할 수 있는 계기를 갖다가 만들 수 있는 어떤 유도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정책적으로 또 산업연구원이나 또 이제 여기 그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중앙에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모진 단장님께서 이제 기업을 바깥에서 지원하면서 바라보는 관점에서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참 좀 답답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뭐 항상 답답한 것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도 예전에 만도기계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에 있었는데 익산사업부가 그 쇼앤업서버를 만드는 부서였는데 IMF 전까지는 매년 적자였습니다. 그런데 IMF 이후에 흑자로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가 터지고 나면 또 이렇게 좋아지는 것도 확실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럼 다음으로 이제 좀 우리 기업에서 오신 분들 이야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효성전기의 그 전략연구소장님으로 계신 김충곤 소장님께서 저 효성전기를 기본으로 해서 또 전략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충호입니다. 제가 지금 그 전략연구소를 맡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뭐 좀 사실 좀 숨겼죠. 뭐 미래 사업입니다. 사실은 저희들 하는 게 그 이제 기본에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소형 모터 쪽에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과연 저희들은 개념이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걸 하자. 모터 중심으로 센서, 액추에이터. 그래서 이걸 뭘 할 수 있냐. 다른 기업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아까 우리 정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케이스입니다. 그 커넥티비티, 오토노머스 쉐어링 앤 일렉트리피케이션입니다. 케이스의 관점에서 포드, GM, 도요타, 폭스바겐 이런 그 OEM 업체, 그리고 보시 같은 그 글로벌 서플라이어, 그리고 기타 업체라든지 이렇게 야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럼 그게 답이지 않나. 나한테 고민할 필요 있나 이렇게 해서 사실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이냐면 CASE 관점에서 야들은 뭘 그 중에서 선택을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대기업은 큰 데는 다 CASE 케이스를 다 선택하는 거고, 예를 들면 도요타 같은 데는 팔레트라고 있습니다. 팔레트 그 자율주행차입니다. 버스 플랫폼에서 내년 도쿄 올림픽에다가 그 플리 테스트를 하면서 자율주행차의 어떤 그 테스트를 하는 장이고. 엄청나게 앞서가 있다. 야들은 역시 다르구나. GM 그 메리바라 그러지 않습니까? 전기차 시대가 오고 있다. 그것도 갑자기 온다. 아주 맞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가 됐다. 폭스바겐도 거의 그 파워체인 지금 뭐 파워체인 하시는 분 많은데 파워체인 부분 이런데 보시나 이런 데는 그냥 유지하는 수준으로 고객이 요청하니까. 더 이상 적극적인 투자를 안 하구나. 이쪽은 가면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부품업체들, 모비스, 위아 다 나름대로 케이스 관점에 선택을 하더라.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의 부품업사인 니덱이라는 사면 이런 게 들어보셨는지 아는데 여기 사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모터업체는 역시 오토노머스, 자율차하고 일렉트리피케이션 전동을 하구나. 그래서 저희들은 효성 같으면 자율주행차 센서라든지 모터가 들어가니까 전동 부품이 들어가는 하고 구동 부품이면 일렉트리피케이션을 하는구나 라는 어떤 사업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전략적으로. 그래서 혹시 고민하시는 경우가 있으면 어떤 케이스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보고 글로벌 업체는 어떻게 하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뭐 따로 돈 들일 필요도 없고요. 조금 시간만 들이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어떤 그 현재의 트렌드도 알 수 있고 뭐 이런 자리도 좋지만은
사실 공부를 좀 하셔야 그게 내기되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디젤 엔진, 가솔린 엔진 했습니다. 몇 년 전에 이렇게 모터를 갈아탄 사람입니다. 앞으로 모터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눈치 빠르게 갈아탄 케이스고요. 그래서 효성전기 어떤 모터 하니까 저는 항상 뭐 효성전기보로지만은 럭키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건은 좋은데 기업 입장으로서 보면은 딱 부족한 게 있습니다. 우수 인력이 없습니다. 그것도 그냥 인력은 있습니다. 우수 인력이 없어갖고 부산이지 않습니까? 우수 인력은 다 올라가 버리고 안 내려옵니다. 내려라 해도 그게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그 분위기는 주위에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참 힘듭니다. 그래서 뭐 할 수 없이 지금 저도 뭐 주위에 학교에다가 계약학과 인턴 이런 식으로 키워갖고 그렇게 작업 조작할 수밖에 없는데 한계가 있죠. 앞으로 지금 뭐 모터 기준으로 하자 보면 엄청난 그 기술 뭐 빅데이터 이런까지도 고민해야 되는데 그게 제일 아쉽고 한계가 부닥치게 된다는 게는 우리 이제 부산시라든지 이런 데 좀 도움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김 박사님께서 아주 효성전기에서 있어서의 실제적인 이렇게 방법을 이렇게 알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는 공부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지만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케이스 차원에서 이렇게 다 따져주는데 이 앞에 C자로 크리에이티브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어떤 4차 산업혁명 때부터 계속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크리에이티브가 뭘 어떻게 설명하면 되는가라는 생각들을 해봤는데 이 크리에이티브가 조사해 보니까 체인지더라고요. 변화를 어떻게 하는가, 아니면 변화에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게 크리에이티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화는 오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 C로부터 시작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우리 또 기업에서 오신 이창규 태형테크 전무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형테크 전략도 말씀해 주시고. 예. 태형테크의 이유사 창규 전무입니다. 저는 뭐 아까 전문가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보고 한편으로는 또 걱정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희망도 봤습니다. 앞으로 한 20년이 지나도 내연 기간이 한 60% 정도 남아 있다는 게 거기에서 또 우리가 저희 회사는 자동차 차체 업체인데요. 저희들이 흔히 말하는 차체는 마지막까지도 살아남는 분야입니다. 뭐 전장이라든가 전기 전자는 급격하게 바뀌지만 차체는 마지막까지도 남아 있을 수 있는 게 차체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거기에 또 희망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은 뭐 소형 전기차 쪽으로 우리가 뭐 특화를 하자고 발표를 하시던데 저는 한편으로도 걱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요 근래 들어서 뭐 소비자들의 불만이라든가 리콜 문제라든가 뭐 레몬법에 의한 어떤 그런 문제가 됐을 때 그런 소형 메이커들이 그런 것들을 닥쳤을 때 그거를 견뎌낼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이 한편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뭐 대기업과 연계된 어떤 OEM 생산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이 더 바람직할 것 같고 독자적인 모델로 했을 때 문제가 터졌을 때는 뭐 닥게다 같은 경우도 뭐 문을 닫았지만 걷잡을 수 없는 어떤 그런 뭐 리스크가 오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이 되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일단 기업의 저희들 현장입니다. 뭐 박사님들, 교수님들 많은 전문적인 어떤 미래 전략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현장에서 기업을 하고 있는 제조업 분야이기 때문에 당장 닥쳐있는 미래도 중요하지만 현실도 중요하거든요. 그 당장 닥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기업의 환경에 의해서 앞으로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전략을 세우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솔직히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술력이라든가 어떤 맨파워들이 어떤 새로운 독자적인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하기 역량은 부족합니다. 가지고 있는 기술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인원을 써서 원가 절감을 해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 살아남을 수 있느냐, 거기에 매달려 있습니다. 지금 뭐 자동차가 전 세계적으로 한 1억 대 이상 팔리는 부분에서 뭐 국내 시장 마켓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현재 저희들이 처해져 있는 환경들이 기업하기에 너무 힘든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당장 눈앞에 닥쳐 있는 뭐 주 52시간제라든가 뭐 최저임금 상승이라든가 이런 거로 인해서 기업들이 지금 어떻게 저희들이 자조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름시름 앓다가 그냥 쓰러질 거냐. 불확실하지만 성장을 위해서 뭐 탈출을 할 것이냐.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그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굉장히 벅찬 그 환경입니다. 여러 가지 뭐 환경 규제라든가 안전 규제라든가 최저임금, 주 52시간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걱정을 하고 있고요. 당장 작업자들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하시는 사장님들만 걱정하시는 게 아니고 작업자들도 당장 그렇게 됐을 때 수입이 줄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당장 걱정을 하고 있고요.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도 굉장히 동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주로 일을 좀 많이 해서 돈을 어떤 단기간에 확보를 해서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자기들도 지금 약간 멘붕에 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어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면 지금 현재 뭐 우리 중소기업들의 그 인원의 한 40~50% 이상을 외국인들이 노동자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동요했을 때 제조 현장이 어떻게 현상이 벌어질지도 걱정이 되고요. 지금 내년부터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뭐 고용 창출에 정부에서는 고용 창출을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고용 창출에 반하는 행동을 기업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뭐 비용 절감을 해서 자동화를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 되면 결국 인원이 줄여야 되는 부분이고요. 회사가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뭐 또 다른 어떤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싼 임금을 찾아서 해외 진출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당장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해외 어떤 진출을 지금 모색하고 있고요. 뭐 들리는 말로는 작년 한 10월 이후부터 베트남의 컨설팅 업체가 평상시보다 한 3배에서 4배 정도의 국내 기업들이 문의가 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로 그런 지금 어떤 탈출 러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시 기업들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떤 뭐 정치적인 걸 떠나서 우리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어떤 정책적인 어떤 그런 뭐랄까나 좀 더 열린 정책들을 해야 되지 않아요. 너무 획일적으로 뭐 딱 주고 52시간 다 52시간 뭐 옮기면 다딱 그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가버리니까 어떤 융통성이 없습니다. 뭐 외국인들도 뭐주 52시간 같으면 조금 여유를 주고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개인적인 자유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 일 좀 더 하게 해서 수입을 좀 더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뭐 회사 마치고 나가서 따블잡을 해야 되는 어떤 이상한 지금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잔업을 더해서 하면 되는데 그걸 못 하고 나가서 다른 데 가서 알바를 하러 가야 되는 평상시 그 수입을 맞추기 위해서 그분들은 명목적으로는 회사에서 주 52시간제를 지켜야 되니까 52시간을 하고 전에는 60시간, 70시간 하던 걸 못하게 하니까 그 시간을만큼을 벌어야 되니까 밖에 나가서 다른 일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런 이상한 지금 불합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현장에서. 잘 모르실 겁니다. 당장 우리는 기업들은 현장에 닥친 현실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정책하시는 분들이 좀 더 심도 있게 좀 생각하셔가지고 기업들이 좀 더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그래야만 뭐 이런 뿌리 산업들이 일본이 제조업이 뭐 강하기 때문에 불황 20년을 겪고도 지금 우리에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부분들이 제조업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도 큰 소리 칩니다. ICT가 강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일단 제조업이 무너지면 뭐 없으니까요.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뿌리 산업인 제조업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야만 향후에 우리 국가 경쟁력도 유지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정책을 입안하시고 뭐 그거를 주관하는 시라든가 연구원 이런 쪽에서 좀 더 그런 쪽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업들에 대해서 보살펴 줬으면 좋겠다 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아주 뭐 진실하고 아주 치열한 이야기를 해주신 이창규 전문의 감사합니다. 뭐 52시간 최저임금, 국민적 합의 뭐 계속 이런 이야기들은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좀 시간과 세월이 지나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우리 이 전문의 같이 계속 그런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서 여론이 형성되고 그러면서 뭐 좋아지지 않을까. 이거는 뭐 굉장히 뭐 여기서 다루기에는 좀 어려운 문제지만 다른 데서 많이 다뤄지고 있는 문제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또 말씀하신 것 중에 소비자가 바뀌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소비자는 확실히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소비자로 생각하고 제품을 만들 수는 없는 또 다른 또 변화의 요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에서 오신 분들 이야기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또 관에서도 한 두세 분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 산업자원부 자동차 항공과 사무관으로 계신 정정윤 과장님 께서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하고 뭐 중앙정부에서 바라보는 부산의 어떤 지역 산업, 자동차 부품 산업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아직 그 가를 옮긴 지 자동차가 온 지 지금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전문가들 앞에서 제가 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좀 민망하긴 한데요. 어쨌든 제가 한 달 가까이 있다 보니까 지금 자동차 산업이 많이 어렵다는 걸 느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일 뭐 단편적인 예로 저희가 기재부랑 지금 예산 협의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예산을 전년 대비 그러니까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을 2배 이상 요구를 하고 있는데 좀 기재부에서 바라보는 게 좀 틀리더라고요. 그만큼 자동차 산업이 어렵기 때문에 좀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게 정부 전체적인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만큼 이제 저희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2배 이상 확보를 위해서 최선 뭐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예산 내용이 보면 대부분 다 오늘 얘기하였듯이 미래차 쪽으로 전기차, 자율주행차 이쪽 관련된 예산들이 많습니다. 그래야 아마 이 뭐 많은 전문가뿐만 아니고 그 뭐 정부 정책도 일단은 미래차 쪽으로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저희가 이제 한 달 동안 뭐 와서 느낀 점이 저희 자동차 부품 기업이 뭐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거의 한 9,000개사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 거는 1차 합의도 한 800여 개사, 거의 한 10% 수준도 채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그래서 한번 그 중앙정부에서 한 건 없고 해서 각 지자체에다가 담당 그 공무원들께 제가 뭐 혹시 지자체에서 그 관내에 업체들 조사한 게 좀 있냐, 좀 정책에 참고하고 싶다. 이래서 쭉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좀 뭐 업체 몇 군데 이제 리스트만 좀 가지고 있는 데가 있지 실질적으로 이제 뭐 그 업체들의 애로 사항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조사한 게 좀 많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제일 이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저희가 좀 하고자 하는 게 이게 오늘 좀 주제하고 좀 많이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어차피 미래차로 전환이 되니까 특히 이제 부품 업체들은 그 전환하는데 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저희가 뭐 간담회라든지 이럴 때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이제 그 미래차 전환 지원 사업 형태가 될 건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자동차 부품 기업에 대해서 한 9,000개사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전수조사를 좀 하려고 하고요. 그 전수조사를 해서 기업들이 말 그대로 뭐 미래차로 아까 오늘 주제 발표했었던 뭐 다각화를 할지 고도화를 할지 전환을 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실질로 전문가들 뭐 도움을 받아서 좀 컨설팅도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전환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실질적으로 사업화를 하기 위해서 제일 걱정하시는 수요업계 하고 좀 연계시키는 방안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게 된다면은 지금 오늘 뭐 참석하신 많은 분들께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되게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솔직히 저희가 요즘 일본 뭐 비롯해서 여러 가지 때문에 좀 정신이 좀 없습니다. 오늘 저도 뭐 끝나고 다시 또 사무실 들어가야 되는 입장인데 그래서 좀 제일 그래도 고마웠던 게 이 부산시에서 그래도 이렇게 이런 업체들을 갖다 조사를 해주고 또 업체들 나름대로 지자체에서 고민을 해서 이렇게 고민을 하니까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업을 한다면은 그 중앙정부에서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각 지자체뿐만 아니고 지역에 있는 뭐 TP라든지 연구소 많은 분들이 좀 도와주시면은 조금 더 업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많이 도와주실 것 같아서 너무나도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부산광역시에서 우리 박현 팀장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정책 기조 방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시 미래행 자동차 운공 팀장입니다. 제가 직위를 어디 가서 이야기하면은 대부분 한 번씩 더 물어보더라고요. 아마 자동차 항공 앞에 미래행이라는 행용사가 있으니까 다시 갖다 잘못 듣고 했거나 아니면 무슨 의미에서 그런 이름이 붙여졌는지 갖다 의아해서 물어보는 것 같더라고요. 논어에 보면 옹고지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것을 새롭게 하고 또 지식을 새롭게 한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지금 우리 자동차 산업이 아마 지금 이런 처지에 조금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존에 갖다 전통 자동차 산업에서 친환경 또 자율주행차로 갖다 급격히 전환되는 이런 시점에 기존에 갖다 전통 기술을 갖다 고도화시키나 발전시켜야지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그런 자동차 산업에도 대응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우리 미래행 자동차 항공팀이 지금 현 시대에 잘 부합하는 이런 것 같습니다. 하도 그런 질문을 많이 해서 여담으로 말씀드렸고요. 저희 개인적으로는 이제 정책이나 시책을 추진하는 사람은 의사 같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의사라는 것도 어떤 환자가 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정확한 진단입니다. 정확한 진단 위에 처방을 해야지 환자가 빨리 신속히 날 수 있지. 진단부터 처음에 잘못되면은 제대로 된 치료도 안 되고 환자가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사실 시정을 하는 담당자이기 때문에 이는 진단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그런 진단의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연구원들이나 업계 또 요관기관에 많은 자문을 구하고 관련 자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업계에서는 한 번씩 가면은 어려움을 이야기해도 제대로 반영도 안 된다 하고 푸념을 하면서 제대로 이야기 안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단을 해가고 처방을 하지만은 약도 그냥 한 번 먹어갖고 낫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꾸준히 계속 먹다 보면 또 제대로 된 진단일 경우는 나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진단을 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여줘야 되는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업계에서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 봅니다. 혹시 자기 한 발언이 제대로 우리 정책으로 아니면 시책으로 반영이 안 되더라도 그 역할을 꾸준히 해줘야지 우리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좀 괜찮더라도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우리 부산시 산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 부산시 제조업에 있어서 우리 자동차 부품 산업 같은 경우는 업체 수로는 한 5.8%, 235개가 있습니다. 그는 통계청 자료로 10인 이상 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거고요. 종사자 수로는 9.8%, 출하액 기준은 한 20.2%, 그리고 부가가치액으로는 16.7%. 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품 기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완성차 합체 납품 비율을 보면은 GM에 17개로 한 14.7%, 르노 삼성에 16개로 13.8%, 쌍용에 16개로 13.8%, 현대에 12개로 10.3%, 기아에 11개로 9.5%, 기타에 하고 나머지 있는데 대부분 이 수치를 보면은 우리 기업체들이 납품처는 상당히 다변에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기사 내용을 보니까 르노 삼성 현대자동차에 납품하는 비율이 거의 40% 매출의 기준으로 차지한다더라고요. 그만큼은 이 수치와 보도 내용을 볼 때는 업체 수는 작지만 현대에 납품하는 업체에 매출 비중이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계에 있는 분들과 뭐 연구소에 있는 분들은 그 전에 저희들하고 소통을 많이 해서 뭐 잘 알고 있겠지만은 우리 부산 특히 자동차 산업은 그 17년도 하반기부터 그 수출하고 매출이 많이 급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맞이하고 저희들은 갖다 나름대로 갖다 지원 대책도 마련을 했는데 크게 우리 저희들은 4가지 방향으로 갖다 마련했습니다. 첫째, 뭐 어렵게 되면 제일 급한 것이 자금입니다. 그래서 자금 지원하는 방안을 많이 했고, 그리고 연구개발 지원, 그리고 물량 확보 뭐 지원, 그리고 이제 산업 선순환 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 기반 구축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도 왔다 앞으로 미래 우리 산업을 더욱 갖다 뭐 시대 상황에 대응해서 뭐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하는 연구 과제 일환으로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앞으로 이 연구 과제를 기반으로 장기 로드맵도 마련할 텐데. 지금 이 연구가 실효성 있는 결과가 될 수 있도록 업계하고 연구소 그리고 유관기관에서 더욱 많은 지원과 협조 그리고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현 팀장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런 중요한 시점에 부산 산업과학 혁신원하고 부산시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거가 중요하고 감사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창규 전문의도 말씀하셨지만 중소기업들은 뭔가를 고민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다. 그리고 또 다른 조금 큰 기업들에서는 어떻게 가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부분들을 이런 자리를 통해서 우리들이 좀 더 검토하고 하는 귀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발제하신 이양구 박사님 혹시 뭐 말씀하실 더 붙일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부산에 와서 아마 자동차 부산시 주제로 강의 이렇게 설명드린 게 한 1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울경 쪽에서 물론 부산에서 강의한 적은 한 3, 4년 정도 전에 했던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제가 발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큰 비중인데 그동안에 부산시는 이제 서비스업 중심으로 많이 육성을 하다 보니까 조금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는 그 기회나 뭐 이런 위기 이런 것들이 좀 감이 덜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리 전체 자동차 산업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랬습니다. 처음에 2011년에 보면 뭐 현대자동차가 사상 최고 전무후무한 영업이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때 금융위기였습니다. 우리 외환위기는 우리 스스로의 붕괴고요. 내부 붕괴. 금융위기는 우리가 그나마 잘 나갔고 현대자동차 아까 말씀드린 11%였기 때문에 굉장히 기회가 오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약간의 착시 현상이었습니다. 제가 한 12년, 1년 동안에 안식년 때문에 미국에 가 있었는데 미국에 가서 자동차 산업의 움직임을 보니까 야 우리 큰일 났구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3년에 와서 우리 자동차 산업이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굉장히 호된 질책을 받았습니다. 왜 잘 나가고 있는데 2013년에 자동차 산업이 이렇게 될 거냐. 저희들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가 13년에 보면은 아래로부터 위기가 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뭐 전석거래 문제인데 제가 이 논의는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뭐 자동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우리 제조업 전체에 해당이 되는 전석거래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것도 굉장히 폐쇄적인 생태계입니다. 요즘 뭐 생태계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솔직히 전속거래를 아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아까 모 대학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도 그냥 뭐 5만 개 이렇게 해갖고 숫자만 많지 전속거래는 우리나라 12개 업종 28개 대기업 집단의 10,000개 기업이 하는 겁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창업기업들도 전속거래 기업이 되려고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전속거래에 들어가면 굉장히 장단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성장기에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발휘했지만 현재와 같은 패러다임 전환기에는 대단한 문제를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이제 2012, 13년, 14년에 결과적으로 했던 거고 그다음에 결국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시스템을 잃어버렸습니다. 저희들이 그때도 얘기한 게 메스라고 했습니다. 그건 뭐냐? MESS로 모니터링 시스템이 없습니다. 우리 자동차 산업에. 왜 잘 나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조기 경보 시스템도 없어졌고 얼리 워닝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 안전망도 없어졌습니다. 왜? 붕괴가 되기 전에는 사회 안정망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서바이벌 플랜을 만들어줘야 했는데 이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메스가 됐습니다. 우리 산업이. 그리고 결국 지금 메스를 내게 돼야 됩니다. 그게 메스였습니다. 이게 15년 얘기고요. 그다음에 16년에 와서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분석을 해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나왔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미래차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결과적으로 과거의 화석연료 시대에 이렇게 정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기차 일부 있고 자율차는 아까도 말씀드린 사람이 별로 없었고 혁신
R&D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R&D는 오늘 저희가 보여드리는 않았지만 현대차 그룹이 대부분 한 70% 합니다. 그리고 완성차가 대부분 하고 부품업체 전체가 하는 거는 2조 원 남짓합니다. 그러면 우리 부품업체 전체가 2조 원 남짓하는데 보쉬가 1년에 7조 원 합니다. 이 차이가 그동안에 누적돼 왔다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거고요. 그리고 사람과 혁신의 문제들이 굉장히 지금 작용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 부족하면 협력해야 됩니다. 근데 계속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협력을 안 합니다. 정부에서도 2017년에 신정부 들어와가지고 네트워크 협력이라는 그러한 붐을 일으켰는데도 기업들이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결과적으로 폐쇄적인 생태계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16년에 그랬습니다. 16, 17년에 우리 자동차는 미래차로 가는데 배터리가 있어서 전기차는 전진합니다. 근데 자율차는 후진한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글을 하나 썼습니다. 전진하는 전기차, 후진하는 자율차. 그렇게 해서 한번 글을 썼었고요. 또 하나는 결과적으로 유턴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잘 나갈 때 유턴, 근데 저희는 피턴이라고 그랬습니다. 막상 들어올라 보니까 이게 아니라 다른 길로 갑니다. 그것이 결국 유턴이 아닌 피턴 정책이었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와서 얘기하면 제가 최근에 이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업과 장이 바뀌고 있다. 업은 뭐냐? 그동안의 제조업입니다. 앞으로는 관련 서비스업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게 업이 바뀌는 겁니다. 장은 무엇이냐? 협력의 장이 바뀐다는 거죠. 아까 전속거래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경쟁의 장이 바뀝니다. 지금의 업체들이 아닙니다. 해외 나가서 보면은 우리가 우버라는 얘기를 언제 들었습니다. 구글, 웨이모가 언제 자동차 산업을 할지는 아무도 생각을, 애플이 자동차 사업에 들어올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은 업과 장이 바뀌는 시대입니다. 저희가 그런데 아직도 과거에 이게 매몰돼 있다가는 앞으로 저희가 볼 적에는 뭐 정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2023년에서 2025년에 대단한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아까와 같이 경착륙이 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저희들도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고 정부도 상당히 많은 지금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R&D 문제는 뭐 자동차에 말씀드리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R&D를 하는 기업들, 중소기업들 많이 하고 있다고 그러지만 그건 공정 혁신입니다. 공정을 어떻게 바꿀 건가? 실질적인 제품 혁신은 우리 1차 협력업체 중에서 831개 중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75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다 데이터를 분석해서 가지고 있고 10년 지난 10년 동안에 R&D를 3년 정도 한 기업이 불과 350개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걸 다 합쳐봤자 2조 5천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 사람도 없고 R&D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은 협력을 안 하고서는 이 난관을 헤쳐나가기가 굉장히 어렵고 결과적으로 아래로부터 위기가 온다는 건 굉장히 이건 조심해야 됩니다. 왜? 지금의 일본이 우리 뒤통수를 잡고 있지만 아래가 무너지면 결국 위까지 다 무너지는 그러한 시대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아래가 무너지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예, 이양우 박사님 아주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발제해 주신 정성문 박사님 또 더 이야기 있으시면 좀. 예, 그러면 예, 김호 박사님께서 좀 해주시죠. 네, 우리 정성 팀장이 잘 발표를 해서 저희 이제 결과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예, 거기에서 이제 제가 하나 좀 덧붙여서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애초의 제목은 자동차 부품 산업에 대한 구조혁신 방안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구조혁신이란 말이 저희가 이제 연구를 계속 진행을 하면서 이게 이제 저희가 감히 그냥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어서 그 구조라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발표 자리는 그냥 혁신 방안이라고 했습니다. 이 결국 이제 저희가 전략 방안으로서 마지막에 이제 고도화 뭐 그다음에 전환 신산업 그리고 다각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이전에 이제 저희가 사실은 전제가 되어야 되는 부분은 뭐 소위 이제 우리가 그 스마트 특성화, 스마트 전문화에 기반을 해서 저희가 이제 연구 프레임을 짠 거기 때문에 그 이전에 보면 이제 기업가적 발견 과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이 기업가적 발견 과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 쉽게 말씀 이제 우리가 이제 익숙한 언어로 말씀을 드리자면 기업이 뭔가 이렇게 어떤 사업 기회가 있고 그 기회를 포착을 해서 투자를 하고 기술 개발하고 R&D해서 결국은 뭔가 이게 제품화 해가지고 이제 성공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기업가적 발견 과정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전제가 되고 그 전제가 된 부분들이 다른 기업들에 확산이 되고 결국 산업 전반에 이렇게 확산이 되어서 퍼져야지만 그게 이제 구조혁신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저희가 이제 결과론적으로 구조혁신을 끌어와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이제 결국은 우리 기업에서 그런 혁신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런 의사 결정을 어떻게 쉽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 있고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방금 우리 이한구 박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그런 자동차 부품 산업의 어떤 그 산업 구조적인 그런 어떤 측면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부분을 고치지 않으면 결국 이 자동차 부품 산업의 구조 혁신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감히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상당한 저희가 이제 고민이 있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실 저희가 또 희망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직원들이 주로 했습니다만 이제 부산 지역에 있는 300여 개의 업체에 대한 실태 조사, 그리고 20여 개가 넘는 기업들을 실제 만나고 이제 대화를 하고 그분들의 어떤 의견을 듣고 저희가 또 자문을 구하면서 사실은 부산이 또 나름의 굉장히 큰 영향이 있는 걸 저희는 또 확인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 이제 저희 방안 중에서 이제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이제 전기차 관련돼서 저희 부산에서는 모터와 관련된 아까 이게 기업들, 그리고 이 그 배터리와 관련된, 물론 셀은 이제 대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배터리 팩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몇 개 기업에서 또 개발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실제 응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동신모텍 같은 경우는 이제 르노 위탁 생산이지만 초소형 전기차를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장 부품 부분도 좀 기술력이 높지는 않지만 그래서 상당 부분 부산의 업체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미래차 방향이 이제 전기차 쪽으로 간다고 봤을 때 부산에서 지금 혹시 늦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부분에 이제 저희가 충분히 지금 현재 도전해 볼 수 있겠다는 그런 저희 안들을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지역에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만 지역에 이제 여러 우수 대학들도 있고 좀 거리가 있습니다만 창원의 전기연구원이나 재료연구소 같은 그런 정부 출연 연구소도 있고, 그래서 이 생태계를 잘 구성을 한다면 그리고 우리 김필수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이제 부산의 어떤 차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고려한다면 저는 충분히 그런 방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어떤 미래 방향성에서 본다면 부산이 이제 스마트시티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스마트시티의 핵심은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스마트 모빌리티거든요. 그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가 이제 지금 부산에서 접근하는 방식은 이제 사실은 이제 자동차 부품하고 스마트 모빌리티하고는 별개로 전혀 다른 관점에서 사실은 접근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주신 부분을 봤을 때는 그 부분이 상당히 이제 미래로 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연관성이 높은 분야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연결을 해서 미래의 어떤 트렌드에 부합시킨다면 부산에 특화된 그런 어떤 가능성을 저는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으로 하나 좀 덧붙이자면 이제 우리 CS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자동차 부품 산업에서 결국은 이제 혁신의 주체는 이제 기업들인 거고, 그럼 공공에서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무엇일까? 이제 그 부분을 살펴봤을 때 결국은 저희가 이제 기업에서 어떤 의사 결정을 이렇게 쉽게 내릴 수 있도록 이제 지역에서 전체적인 어떤 방향성에 대한 제시, 그리고 그런 지속적인 그런 어떤 지원책들을 일관성 있게 마련해서 추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물론 이제 저희는 일부 이제 협조하는 거겠지만 부산시와 잘 협조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연구들이 이제 일회성 연구로 끝나지 않고 연구를 해보니까 이제 각 세부 분야별로 이제 심도 있는 더 깊이 있는 연구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부산 산업과학 혁신원이 좀 제가
느끼고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좀 젊은 어떤 기관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젊은 기관이 우리 부산에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그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왔을 때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한국에 가면 미래에 왔던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미래에 갔다 오면서. 그래서 아까 스마트 시티하고 이런 것들 연결시켜 가지고 한국이 아니라 부산에 오면 미래의 미래를 갔다 온 것 같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산으로 다시 회귀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도 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뭐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럼 이제는 시간이 많이 갔는데 객석에서 질문이 있는 이나 아니면 질문을 이렇게 하시면 좀 하니까 좀 여기 패널 분들 중에 지정을 하셔가지고 질문을 주시면 바로 대답을 하면 좀 시간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한 두세 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성대학교 안진우 교수입니다. 오늘 뭐 오랜 기간 동안 우리 부산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담론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게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동기 쪽에 오랫동안 개발을 해오면서 기업들하고 많이 접촉을 하는데 참 오랫동안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제조 능력은 뭐 세계적인 수준이고 모두 부드러워합니다. 그래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 잘 만들어서 살아나간다. 이것은 가능한 것 같은데 미래가 안 보인다. 이게 이제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내용이고 또 그 기업분들이 저를 찾아올 때 하시는 말씀은 자기들이 잘 만드니까 뭐 외국에서나 전 세계에서 새로운 걸 개발하는 그런 제안을 오면 그 제안을 구현할 방법을 잘 못 찾겠다. 이게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그래서 뭐 마침 잘 연결이 되어서 찾아온다면 다행히 그 개발을 할 수 있지만은 사실 부산 지역이라는 게 전국으로 보면 비중이 작지는 않은데 그런 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결국은 기술과 사람이 이 지역을 살리는데 그런 데 대한 준비는 되어 있지 않다. 너무나 그게 좀 아쉬운 경험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다 제시해 주셨는데 부산에 정말 기업을 위해서 준비된 연구기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 죄송합니다. 뭐 비스텝이나 TP도 훌륭한 기관이지만은 실제 부산에 있는 기업을 위해서 정말로 연구를 하고 준비된 기관이 있으면 기업들이 거기 찾아가면 원스텝 토탈 서비스가 되겠죠. 그런 게 부산에 없다는 겁니다. 다른 지역은 어떤 이유로 해서든지 국책기관도 있고 노력도 하는데 지금 우리는 찾아보면 아까 어느 분이 언급하셨지만은 전기연구원을 언급하셨는데 전기연구원은 부산에 별 관심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을 창원과 경남에서 하고 있어요. 경남에 무슨 일이 있으면 전기연 원장님 그냥 불려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뭘 하느냐? 경남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럼 부산은 그런 기관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몇 년 전에 전자통신연구소 분소를 한번 만들었는데 그 분소에 온 사람은 부산을 위해서 일할 생각이 없어요. 왜? 자기의 결정권을 쥐고 자기의 진급에 갈린 사람은 대전에 있는 원장입니다. 그럼 부산은 자기가 성과를 내고 자기가 잘했다는 거 보이는 거지 부산을 위해서 할 일이 없다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실패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을 위해서 진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기관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하고 기업하고 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책임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저 부산시 오신 분하고 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오신 분들한테 부탁드리는 거는 혹시 그런 우리가 제안을 좀 내고 또 그렇게 실현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다. 그런 말씀 건의를 드리는 걸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을 뭐 하시는 것보다 또 우리 저 안진우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 좋은 의견이신 것 같고요.
뭐 현실은 그런 것 같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뭐 우리 조선기자재 연구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장에 있는 자동차 연구조합 이런 데서 그런 약간은 그런 형태로서 좀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을 좀 더 발전시켜 가지고 가는 것들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뭐 국책연구소가 주시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그렇고 또 다른 분 저 프로에서 예예 저기 네, 감사합니다. 저는 비스텍 시민정책자문단의 일원인 최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실제로 생애 처음 자동차 산업 1호 핵심 전략 심포지엄에 참가를 했었고요. 전혀 모르던 분야에서 앞에 발제자와 마찬가지로 앞에 나오시는 패널분들이 해주신 얘기를 듣고 지금 우리 현 시점에서 뉴스를 통해서 들었던 그 어려운 사정들을 격하게 감동을 받고 잘도 깔았어요. 그런데 특히 제 가슴에 꽉 와닿게 설명을 해주신 분이 한 분 계셔서 꼭 제가 발표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우리 패널 이항구 선임연구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언어 한마디 짚어가면서 몇 년도 사례를 들어가 얘기를 해주는데 그 현실적인 사례들이 제 가슴에 와닿아서 저런 분들이 많아야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겠구나. 가슴에 콕 찍혀서 시민들이 앞으로 더 많이 참석해가지고 여기 전문 분야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같이 공존하고 공유하면서 생각해보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오늘 이 자리가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고로 이항구 박사님 모시기 굉장히 힘드신 분입니다. 그러면 그건 답변이 필요한 건 아니죠, 그죠?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또 다른 예, 3년 근로리의 금창렬입니다. 지금 그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 주로 이제 그 뭐 정책적인 문제라든지 기술적인 문제를 갖다가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자동차 산업의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장사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조금 지적해 주신 건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부품 공급 사슬 그게 이제 자동차 산업의 그 가장 대표적인 특징인데 이제 그런 쪽으로 기술적으로 쭉 잘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1년에 우리가 뭐 세계적으로 1억 대 정도의 이제 자동차가 이제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자동차 제가 이제 뭐 해본 경험으로는 A급 소위 말해서 1년에 1000만 대 이상 만드는 회사, 그다음 B급 한 800만 대, 그다음 C급 한 500만 대. 뭐 이렇게 이제 회사들을 만나보면 약간 그 레벨링이 좀 그 부품업체로서는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아까 뭐 요구하는 기술 수준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부산에 있는 부품업체가 A급을 갖다 만나서 납품할 수 있냐? 제가 볼 때 좀 힘들 거라고 봅니다. 아마 B급 정도가 이제 현대자동차, 지금 현대자동차가 한 800만 대 만드니까 이제 여기에 납품하는 업체는 거의 B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근데 또 국내 이렇게 상황을 보면, 그러니까 또 국내는 또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아이러니컬하게 돈으로 따져 보면 이제 현대 계열, 현대에 납품하는 국내 상황을 보면 현대에 납품하는 업체, 그다음 비현대 업체. 그런데 이제 현대에 납품하는 업체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나마 다행입니다. 왜? 현대가 그래도 현대 기아가 또 전략과 이런 거 정책을 가지고 부품 업체들을 쭉 끌고 가고 뭐 이렇게 매니지먼트하는 이제 전략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이제 현대 계열에 속해 있는 부품 업체들은 사실은 그 리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가 스스로 이제 그 영업을 하고 살 길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중국 같은 데 가면 이제 아시아 태평양 구매 본부들이 자동차 회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이제 뭐라 그럽니까? 비즈니스를 해서 오다를 따와야 어쨌든 이제 회사들이 이제 존재를 하는 거고요. 그런 어떤 노력이라든지 그런 기회가 필요하고 더 크게 이제 뭐 발전해 보겠다 싶으면 이제 그 뭐 유럽 같은 데 가서 뭐 이제 구매 본부에 쫓아다니면서 이제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어떤 이 비즈니스와 관련된 시장 조사라든지
그런 그러니까 몇 년도에 무슨 프로젝트가 뜨고 어떤 부품을 갖다가 구하고 있다. 이제 아까 어느 분이 아까 말씀하신 내가 이 정도 실력을 가지고 있다. 이제 그 정도 되면 한번 부딪혀 볼 만한 거죠. 그런데 그런 어떤 단계적인 경험 없이 내가 뭐 도요타에 납품하겠다. 그게 힘들거든요, 실질적으로. 암만 뭐 한국에서 내가 잘났다 그래도 세계에는 정말 실력 있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그래도 좀 시장을 좀 잘 알고 그러니까 예선전을 치르고 그다음에 조금 또 세월이 물론 그렇게 해서 발전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디 조금 허접한 자동차 회사에 가서 이제 납품해가지고 좀 이름 네임밸류 쌓고 그다음에 또 도전하고 아마 자동차 부품 회사 중에서 한국에서 좀 잘 큰 회사들은 아마 그런 과정을 거쳤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시장에 대한 어떤 아니면 구매 정책, 구매 프로젝트에 대한 조사라든지 그런 게 좀 디테일하게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뭐 국가 기관에 좀 필요하다는 거는 중국의 정책을 조금 좀 벤치마킹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 뭐 자국산 그 자동차,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는 전부 다 LG나 삼성을 한동안 못 쓰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현재 이제 중국 자동차 어떤 기본적인 전략이 뭐 내연기관 자동차는 도저히 못 따라간다. 그럼 무조건 우리는 전기 자동차다. 전기 자동차 공공기관에서는 30% 이상 그러니까 중국 전기 자동차 써라. 그 마찬가지 우리도 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지금 보면 벌써 아마 이 버스 같은 경우는 값싼 가격으로 중국제 전기 버스가 막 들어오고 있거든요. 뭐 우리나라 에디슨 모타스, 뭐 현대, 뭐 자일되어 있지만 그런데도 좀 특혜를 많이 줘가지고 가급적이면 뭐 그게 모르겠어요. 뭐 WTO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국내 뭐 앞으로 전기 자동차가 나오면 공공기관 같은 데서 이제 많이 좀 써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마 이 그 자동차 산업이 시스템 만드는 업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부품 업체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뭐 부품 업체들이 기술 개발을 안 한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 부분들은 끌고 가는 시스템 업체들이 제가 볼 때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왜? 이 사업하는 회사하고 요소 기술 가진 회사의 역할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데 요소 기술을 하는 회사들은 한번 기술해가지고 탁 팔고 나면 뒤에 영속적으로 이익이 안 나와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비즈니스 구조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만 모든 산업이 아마 그랬을 겁니다. 뭐 대기업들이 많이 그런 식으로 했었고 그래서 그런 어떤 비즈니스하는 기업 그 다음에 요소 기술을 가지고 그거를 진짜 뭐 한 뭐 3명, 10명 모여서 하는 그런 회사들에 대한 어떤 보호하는 정책 그런 거를 좀 명확히 해서 뭐 그게 행정적으로 지도가 될 수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런 역할 분담을 좀 명확히 하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지 않나. 네. 그런 내용을 좀 앞으로 좀 계속 하신다 그러니까 좀 포함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예. 객석에서 오신 그 말씀이 어떤 질문이라기보다는 또 한 분의 또 패널로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꼭 질문을 해야 되고 전문가가 대답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전문가라 해봐야 꼭 한 분야의 전문가일 뿐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을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는 그 변화가 어떻게 갈지 모르고 또 우리가 또 그동안 잘못한 것도 있고 잘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위기고 그랬을 때 아까 다른 분이 모니터링 다음에 피드백 이렇게 이게 결국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소통이 안 되면 이제는 죽는 겁니다. 다. 그래서 서로가 소통이 되게끔 서로 자꾸 봐주고 또 이야기해주고 이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도 뭐 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중국의 어떤 정책적 좀 그 전체주의 국가의 어떤 정책성 그 뭐 그 닮아가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방향들 그리고 또 이제 시스템에 있어서의 어떤 비즈니스 관계 이런 것들도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그것도 다음에 비스텝에서 기회가 되시면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간담회 형태라도 한번 하면서 이 아이디어를 도출해서 저 작은 과제의 어떤 정책 과제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기 객석에서도 이렇게 다 질문이 나오셨고 또 패널분들 이야기도 대충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결론이 나는 그런 회의는 아닙니다. 그래 담론으로서 이어지지만 이 담론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기는 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그 위기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 더 큰 이제 이익을 창출할 것인가,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부산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 이렇게 와주시고 또 이렇게 패널들 토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